흔히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국가는 주로 북반구 끝단에 위치한 나라들일 것입니다.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있겠죠. 실제로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국가 1, 2, 5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실질적인 생활 온도로 순위를 매기게 된다면 이 순서는 크게 뒤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통계 자료로 러시아 주변 국가들의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국가인 러시아는 겨울철 실내 온도가 24도로 꽤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집들은 각종 구조적 요소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내벽은 최소 1m 이상으로 두껍고 강하게 만들어지며 건물의 대부분은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러시아의 실내는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국답게 러시아의 난방 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반면 러시아보다 남쪽에 있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러시아보다 다소 낮은 실내 온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유럽에서도 오래된 집이 많기로 유명하고 난방비도 상당히 비싸게 형성되기 때문에 영국의 집은 겨울 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16도, 프랑스는 16.8도, 독일은 17도, 이탈리아는 17.3도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진 강국들 역시 겨울에는 실내에서도 다소 추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가 10도로 영국의 15.2도보다 무려 5.2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국가인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75% 이상의 가정이 겨울철 실내 온도 10도 이하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때 G2의 경제대국이었다는 명성이 무색하게 난방 기술만큼은 심각하게 후진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실내에서도 옷을 잔뜩 껴입는다든지 코타츠 같은 전열기구에 의존하며 간신히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황당하게도 일본은 자국의 열악한 난방 환경에서마저도 역시 일본은 대단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이 다가오면 TV 방송 등에서 심심찮게 코타츠를 극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뜻한 코타츠에 들어가 귤을 까먹다 보면 추운 겨울이 지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본의 코타츠에 반한 외국인들이 겨울의 일본에 한 번만 방문하면 아예 일본에 눌러앉아 살기를 원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한 번은 한국의 아이돌 카라가 일본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 출연자들은 일본 코타츠의 우수성에 대해 친말을 새 없이 칭찬을 하더니 카라에게 한국에도 코타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때 카라가 내놓은 답변은 의기양양해하던 일본인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코타츠는 없지만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집은 원래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이죠. 온돌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일본인 MC는 이게 혹시 전기장판을 뜻하는 것인지 되물었으나 카라는 그게 아니라 답변하였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보일러 방식이라 설명하였죠. 이때부터 일본인 게스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출연자는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보일러는 부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보일러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시설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라는 모든 가정에 다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당황한 일본인 MC는 재빨리 다른 화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본은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 온돌 문화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일본의 가정에 온돌 방식을 보급하려면 집의 구조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점거하던 시기 그들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한반도에서 집을 통째로 뜯어가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에 있던 자선당인데요. 경복궁 자선당은 1915년 일본인 오구라 기하치로에 의해 통째로 뜯겨져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구라 가문에 의해 운영되던 호텔에서 조선관이라는 이름의 별채로 운영되었죠. 일본에 방문하여 조선관에 머무르게 된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들이 바닥부터 따뜻해지는 온돌 시스템에 깜짝 놀라 이것이 뭐냐 물으면 호텔에서는 일본 전통 난방 방식이라 소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라 불리는 미국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역시 이 호텔에 초청되어 머무르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916년 프랭크는 일본 제국 호텔의 설계 의뢰를 받고 도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는 건축 의뢰인인 오구라 가문의 초대를 받아 오구라 호텔 조선관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한국식 온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역시 온돌 바닥 난방에 대한 극찬만 3페이지나 써놨을 정도였죠. 그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는 명색에 걸맞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온돌이 사실 일본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장기간의 연구 끝에 서양식 주택에서도 온돌 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죠. 그래서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30개 넘는 건물에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온수 보일러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온수 보일러 바닥 난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에서만 사용되던 온돌을 현대식 건물에 적용하지 못해 강제로 뜯어간 일본이 외국인들을 초대하여 자신들의 문화라 소개를 했지만, 세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예가 가장 깊은 미국인에게 진실이 들통나 결국 한국식 온돌 난방의 발전이라는 결과만 초래한 사건이죠. 요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온돌 난방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영상에 앞서 소개되었던 러시아 역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는 난방 방식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저렴하고 전국적인 열 공급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공급 배관은 그동안 노후되어 내부 부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전국에 깔린 배관의 60% 이상이 대대적인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2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각 가정에 도달하는 동안 배관에서의 열 손실도 상당하고 각 가정별로 개별적인 온도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은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죠. 러시아의 난방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고질병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온돌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지역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개별 중소형 가스 보일러 시장이 과거에는 크게 성장하여 현재는 2천만 명 수준이 되었는데, 러시아 역시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 하죠. 한국의 중소난방 전문 업체인 AOG 시스템은 조립식 온돌 패널인 온돌 장군을 2011년 200만 달러 규모로 러시아 시베리아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후 이탈리아, 벨로루시, 라트비아 등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온돌 패널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온돌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도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반중 노선을 취하는 호주에게 철저한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석탄 수출이 무역 수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호주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 역시 석탄 부족으로 인해 화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하여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밤에는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가 하면 수많은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30층이 넘는 건물을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죠. 중국 저장성과 후난성 등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3도 이하로 떨어질 때에만 난방을 틀 수 있도록 통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동북 삼성 지역은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 방식이 뛰어난 효율을 지닌 온돌 방식인데요. 하얼빈과 선양 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은 100% 온돌식 난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현재 중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의 난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의 중국 동북부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보급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이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전통 온돌을 빼앗으려 한다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동북지역의 농촌에는 훠캉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의 온돌이 이 훠캉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좌식 문화인 한국과 다르게 입식 문화이기 때문에
허캉 역시 온돌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온돌은 밖에서 뗀 불이 방 안 전체를 달구는 구조이지만 허캉은 보통 침대의 형태로 방의 일부를 데울 뿐이죠. 유네스코에서 역시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였기에 결국 한국의 온돌은 2018년 4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에서 뛰어난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모두 자기네들 고유 문화라 주장하는 특이한 도둑근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기고 공황 검색대를 벗어난다. 어렸을 때에는 상당히 신박한 아이디어로 보이지만 어른이 된 후 이 장면을 본다면 정말 애니메이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며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 국가의 공황 검색대는 그 국가의 보안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이 만화 같은 일이 정말로 현실에서 벌어져 큰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나라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년 말부터 시작된 한 남자의 장대한 복수극의 시작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의 지구가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공개될 것이며 이 사건 이후로 일본은 전세계의 조롱을 받을 거라는 기사도 게재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닛산은 7조 원을 넘어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2001년 3조 원의 흑자로 전환시키며 우원투수 역할을 한 인물은 당시 닛산의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이었습니다. 1999년 닛산의 지분 상당수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었던 르노에서 파견한 카를로스 곤은 그렇게 닛산을 일으켜 세운 후 2010년대를 넘어서며 르노와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이뤄가기 시작하자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를 합병하여 다시 재도약을 기획했는데요. 가뜩이나 망해가던 일본의 기업을 외국인이 구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의 정부에서는 내심 자존심 상해하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이 일본의 기업을 프랑스 기업에 합병시킨다고 하니 아베 내각은 이 외국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를로스 곤 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닛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 사진을 물갈이하며 카를로스 곤 회장의 측근을 모두 없앴고 회사 내에 일본 정부 측근의 인물들을 심어 카를로스 곤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과거 행적까지 조사하여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억지고시를 쥐어짜냈습니다. 각종 혐의를 내세워 그를 구치소에 구류시켰는데 군 회장은 이 구치소에서 각종 비인격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저녁에 잘 때를 제외하면 절대 자리에 누워서는 안 되기에 항상 꼿꼿한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교도관이 주의를 주었고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독방에 끌려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몇 시간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의 혐의는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오랜 시간 구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악랄한 일본 검찰은 혐의별로 구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하여 사실상 최초 7일로 시작하는 구류기간을 무한정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총 4번의 보석을 허가해줬었는데 첫 번째 보석금 10억엔, 두 번째 보석금 5억엔, 세 번째 보석금 10억엔, 네 번째 보석금 15억엔으로 총 40억엔, 한화로 43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군 회장으로부터 징수하면서 그의 재산을 털어먹었고 그로 하여금 일본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보석된 이후에도 가택에 감금 조치하여 휴대폰과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권도 모두 압수하여 변호사가 관리하게 하였죠. 국가도 아닌 일개 기업에 불과한 닛산에서조차 전 회장인 카를로스 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는데 일본의 법원에서는 이것을 묵과하였습니다. 마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기보다는 노출시키기 두려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이것을 견디다 못한 카를로스 곤은 할리우드 영화 뺨칠 정도로 충격적인 탈출 작전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미군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요원을 영입하고 각기의 인물들을 포섭하여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한 끝에 알아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의 치명적인 보안 결함을 이용해 일본 탈출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상의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민간 제트 비행기가 착륙하는 곳에서는 엑스레이 심사대를 통해서 탑승자의 물품을 수색하는데요. 물품이 이 심사대보다 클 경우 스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사 없이 패스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카를로스 고는 아케 케이스의 안에 숨어 유유자적 심사대를 몰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그는 몇 군데의 경유지를 거쳐 12월 30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입국하였고, 그제서야 일본에서는 카를로스 곤이 일본으로부터 탈출했음을 깨닫고 경악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위제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차별이 만연하며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모든 반인권적인 행태를 폭로할 것이라고 말한 그는 한국 시간으로 1월 8일 오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이 상황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초비상 상태에 빠졌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직전 티벳 인권 문제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도쿄 올림픽 직전에 이 사건이 터져버려 이것이 본래 갖고 있는 파급력 그 이상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힘은 전 세계로 하여금 이 단일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이 행해온 유사 사건 모두를 파헤치게끔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일본에서 항상 제기돼왔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될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상사에 의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왔고,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 경영자 또는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수사기관이 죄를 날조하여 뒤집어 씌운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우수한 해외 인재가 일본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지사고, 일본에서의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외국 기업이 우후죽순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신용도가 떨어져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카를로스 곤 회장이나 그를 보호하고 있는 레바논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절대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본이 이 사건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띠면 띠수록 과거 일본의 행적의 모순을 불러일으키며 근면한 나라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일본의 조악한 이중성이 모두 파헤쳐질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알베르토 후지모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의 혐의밖에 지니지 않은 카를로스 곤 회장의 강제 송환을 레바논 정부에 요청하게 된다면 일본의 이중적 측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만큼 곤 회장이 폭로할 사실들이 일본에게 있어 치명적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일본이 기본적인 국제적 질서도 무시함으로써 일본의 법체계가 중세시대 수준에 머무르